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지수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김은사 아나운서님과 올라올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바로 금리 인상 수혜주에 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여 만에 최고인 2.6%에 달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 힘입어 국내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 30조 원에 이르는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이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네. 동시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좀 우리나라 물가 지수 상승률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5월 대비 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또 그리고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이 농축수산물이 급등을 했고요.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농산물 가격만 16% 넘게 뛰었고요. 국제유가도 23% 넘게 뛰면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세계 주요국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미국 노동부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4.2%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또한 유럽도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유럽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넘게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OECD 36개국에서도 이 4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도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논쟁은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네. 격화되어 왔는데요. 미국도 4조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이 추경이 집행되면서 네. 시중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더욱더 압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요, 이 물가 상승 압력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이유가요, 특히 하반기에 우리나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있으면서 재정 지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수요 압력 증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이 겹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높아지겠고 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상당 기간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올해 3%대 후반에서 좀 4%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추가 인플레이션까지 계속 우려가 되면서 추가 압력이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전망이 전문가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 한은의 행보에도 이 속도에도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 한국의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따르면 이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 시에는 가계 부채 그 이자 부담의 증가로 초래하는 이 딜레마에 좀 처하게 될 거여서 앞으로 좀 대비책을 좀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이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재정 효율화 또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에 좀 노력을 하고요. 경쟁력 제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 고용 확대 등으로 좀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 당연히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뭐 주식, 이런 부동산, 이 영끌의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요 사상 최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이요 1,765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좀 고위험군 대출이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이 전체 대출자 중에서 DSR 이 40%를 넘는 대출자 비중이요 28.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SR은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금융당국이요, 이 수치가 40%를 넘으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위험군이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의 62%를 넘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어쨌든 뭐 투자든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건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한국 경제 위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대출이 걱정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이 외국인 투자에 자금 유출이 된다라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 증시, 우리가 이제 자금, 돈의 이동을 우리가 봤을 때 네. 이게 주식으로 빠져나가면은 안전자산인 뭐 은행 쪽으로 가겠거니 단순하게 논리적 접근을 보면 금리가 인상하면 이 증시 자금이 이탈돼서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선호하는 경향들이 전통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이 행보가 만약에 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한다면 네. 국내의 어떤 안전자산, 국공채 같은 이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해외의 이 안전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 우려를 좀 하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상은 사실상 증시 자금의 이탈의 전조로 좀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증시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서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거나, 네. 그런데 이게 올해 2021년도 올해 저희가 증시 대전망에서 이 금리 인상 부분도 한번 예측을 좀 했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이 상반기에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카드를 좀 꺼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내년에 대선이 좀 남아있죠. 네. 대선 기조까지는 그래도 저금리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크다. 왜냐면 이게 이 정치적 논리에서도 그 정책적 논리에서 봐도 네. 지금 하반기에 갑자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좀 우려해서 금리를 좀 인상시켜가지고 시중 어떤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한다. 이런 논리를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의 어떤 폭락 그리고 증시 자금의 이탈이라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재산상의 어떤 훼손들이 이런 어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카드 하나로 좀 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요인은 맞아요. 저는 차라리 금리가 네.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이 부분이 네. 사실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신용 한도가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물론 네. 이 투자주의 종목이라든지 뭐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같은 종목들은
이 신용대출 좀 안 되고는 있지만 네. 과거에 그렇게 좀 빚을 많이 내서 좀 주식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실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또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늘다 보니까 네. 시중에 풀린 돈은 많고 사실 저금리 기조에서 이게 사실 그런 어떤 원인적인 부분으로 유지가 된 것은 맞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이 양인단의 어떤 이 검이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대선 전까지는 네. 이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그렇죠. 네,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질지 대비를 해야 될 언제 이뤄질지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전망이 어떤가요, 아나운서님? 네,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예고돼 있었던 거죠.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 이상 올랐다고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기가 아니라 좀 평상시에 봐서라도 좀 많이 오른 수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완벽하게 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은요, 금리를 순식간에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0.25%포인트씩 올리지만 미국은 순식간에 3%대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7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요, 이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좀 이 모두 발언에서 힌트를 좀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당분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 가까운 미래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문구 중에서 상당 기간이 보통 6개월로 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훨씬 좀 빠른 시점, 그러니까 올 안에 연내에 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이 통상 금리가 오를 때 수혜가 되는 관련주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금리 인상이 프로테이지로 왜 0.1%, 0.2%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의 경우는 갭 제한이 없어요. 3%가 네. 갑자기 탁 올라버리면 네. 사실 이 증시 유입 효과에서는 한 300~400포인트 확실하게 빠른 시일에 이 시총이 좀 증발해주는 그런 어떤 악재 요소는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이 자금이 네. 유출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투심 자체로도 회복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저가에 우리가 기다렸던 사야지 했던 이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투심이 안 좋으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좀 우려하지만 반대적으로 어떤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잠깐 좀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인상에 관련된 종목들. 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 보험업은 이 수혜를 좀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어떤 수익원이 없습니다. 네. 수신금리, 즉 예금 금리를 받아서 이 돈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금리에 대한 어떤 갭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이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이 저금리 기조 이후에 거의 뭐 신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대출 이율에 대한 어떤 재미가 거의 없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주인데요. KB 금융, 하나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즉 금융지주사, 시중은행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은행 안에서도 시중의 어떤 금융지주사의 어떤 수혜 전망이 좀 본격화되는데 네. 보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이 상품 수익원이 보험 이 납입금을 통해서 이 돈놀이를 소위해서 네. 수익원을 좀 삼아야 되는데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이 수익이 사실 좋아질 수가 없었던 구조였지만 증시로 몰려있던 이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금리까지 더 상승해 준다면 이
금융 지주사의 어떤 이 수익은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6가지 보여주셨는데 그럼 대표님 이 많은 종목 중에 그래도 요거는 요 포인트로 봐야 된다. 요 종목 봐라 하시는 거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금융지주사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수익원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는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최근에 실적 기준에 봤을 때 이 같은 금융지주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약간 투자 파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주 수익원인 이 금융사업 이외에 다른 신규 사업에 어떤 관련된 땡땡땡 종목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땡땡땡. 지금 저는 이 금리 인상 관련주 중에서 2종목 정도가 좀 이 수혜가 좀 더 완연하지 두 않겠는가라고 종목이요? 좀 보여지는 종목이 있는데 자, 네. 상단 전화번호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종목이래요. 2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2종목.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라올라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기서 인사드릴 거니까요. 꼭 다시 놀러오세요.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관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